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꺼질 때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저는 크렘린의 심장에서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을 쥐고 있다고 믿었죠. 속도에 취했고 힘을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는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의 불길에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강한 나라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준비된 나라를 드러냅니다. 평화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70년 동안 불을 끄지 않았던 나라, 그리고 그 전쟁 한복판에서 세계는 비로소 하나의 이름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전쟁 이전부터 깨어있던 나라, 대한민국이 21세기 유일한 준비된 나라인 충격적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몽은 숫자로 시작됩니다. 러시아 국방예산 긴급 증액 42%, 징집 연령 상한 폐지, 전시경제 체제 전환 법안 통과. 하나하나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건 선전포고입니다. 저는 스탠퍼드 강의실에서 이 슬라이드를 틀었습니다. 학생들은 웃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폴란드 국경까지의 거리 650km, 러시아 기갑부대 평균 속도 시속 40km, 계산상 도착 시간 16시간. 저는 세르게이 드라코프입니다. 59세, 러시아 출신, 현재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학과 개건 교수죠. 하지만 제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전 러시아 국방경제연구소 전략분석국장 출신입니다. 푸틴 정권의 전시경제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압니다. 러시아가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3통의 이메일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런던, 베를린, 파리. 모두 나토 회원국 정보 분석관들이었죠. 제목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드라코프 교수님, 러시아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켰죠. 위성사진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사기지 12곳이 밤 11시임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가 돌고 있다는 뜻이죠. 전차 정비소, 포탄 적재시설, 연료 저장고까지 24시간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 준비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정치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크렘린 내부에서 군사예산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데이터를 왜곡했고 보고서는 각색됐죠. 진실을 말하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망명자라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새벽 2시 폴란드 정보국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회의록 유출본이었죠. 단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바우키 회랑 3년 이내 확보. 저는 벽에 걸린 유럽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수바우키 회랑.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65km 구간입니다. 이곳이 뚫리면 발트 3국은 고립됩니다. 나토는 사실상 분단되는 거죠. 유럽은 이 문장을 무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쳤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는 약한 게 아닙니다. 재장전하고 있을 뿐이죠. 전시경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에너지 예산의 40% 이상이 군사비로 이동했고 우랄산맥 인근 군수단지는 밤낮 없이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병기입니다. 며칠 후 제네바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나토 26개국 정보국장들이 모였죠.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위성사진, 에너지 소비 그래프, 군수공장 가동률을 차례로 보여줬죠. 모든 지표가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약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산할 뿐이죠.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우린 나토입니다. 러시아가 감히 건드릴 순 없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토요? 폴란드 국경까지 러시아 전차가 16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나토의 집결 시간은 최소 72시간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일이면 늦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 추가 분석, 다음 회의 일정 논의로 끝났죠. 화면을 끄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평화를 믿고 있군. 하지만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폴란드 국방부 소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무기를 삽니다. 대량으로. 빠르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독일에서요? 프랑스에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에서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국? 저는 솔직히 그들을 몰랐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북쪽의 위협 속에 사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폴란드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유럽의 거대 방산업체들을 모두 제쳐두고 말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검색창에 한국 방산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K2 전차 수출 1000대 이상, K9 자주포 납품 기록 세계 1위, 생산 속도 연간 최대 300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유럽의 전차 공장들은 연간 50대도 힘들어하는데 한국은 300대라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납품까지 걸린 시간.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평균 7년이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는 5년. 그런데 한국 K2는 4개월이었습니다. 4개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의 냄새는 숫자보다 먼저 온다. 하지만 생존의 언어는 속도로 말한다. 그리고 그 속도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걸. 이건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걸. 폴란드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요. 독일 언론은 값싼 무기 쇼핑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프랑스 군사평론가는 품질보다 속도를 택한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난했죠. 영국 BBC는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저는 그 속도 안에서 생존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내부 회의록이 제게 전달됐습니다. 비공개 문서였지만 폴란드 측에서 직접 보내온 거였죠. 회의 참석자는 단 7명.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보국장, 그리고 4명의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생존.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 납품 예정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는 5년이었죠. 폴란드 장군 한 명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우리에겐 7개월도 없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한국을요. K2 흑표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액 1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방산 계약이었죠. 서명이 끝나자 독일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실수를 했소. 폴란드 국방장관은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7년을 주면 우린 이미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납품 일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인도분 계약 후 4개월. 저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4년이 아니라 4개월이라고. 하지만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4개월 안에 전차를 폴란드 국경까지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생산, 검수, 해상 운송, 통관, 육상 이동. 모든 과정을 합쳐도 120일이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전투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6주 후 폴란드 국경 그디니아 항구에 첫 화물선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였죠. 컨테이너가 열리자 K2 전차 12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즉시 언론을 불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CNN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럽이 경악했습니다. 나토 내부 채널이 폭주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독일 국방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방산업체에 조사를 지시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몰랐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죠.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방산. 모든 산업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차를 만들지 않지만 장갑판을 생산합니다. 삼성은 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전자광학 장비를 공급하죠. 포스코는 총을 만들지 않지만 특수광을 재련합니다. 한화는 포탄과 로켓을 만들고 LIG넥스원은 레이더와 미사일을 공급합니다. 이건 단순한 분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전쟁의 불은 한국에서 꺼지지 않았다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죠. 한국은 전시경제의 문법을 유일하게 유지한 나라다. 유럽은 평화를 선택했고 러시아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은 전시 모드로 전환 시 평시에 300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3배요. 독일은 1.2배, 프랑스는 1.5배가 한계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한국은 단 하루도 평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북쪽에는 세계 4위 규모의 군대가 있었고 휴전선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평화 시기엔 민수용 제품을 만듭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제야 군수품으로 전환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처음부터 양쪽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전차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듭니다. 한화는 포탄도 만들고 태양광 패널도 만들죠. 이게 바로 전시경제의 완성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번째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K9 자주포 24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4개월마다가 아니었습니다. 매달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마치 조립라인처럼요. 저는 생전 처음 한 나라가 속도로 전쟁을 이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문서가 또 유출됐습니다. 모스크바 국방회의 기록이었죠. 한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속도, 위협 수준 상승. 그들의 무기는 메이드 인 코리어. 푸틴 측근이 남긴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 속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러시아가 눈을 뜬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스탠퍼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경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산 전차 행렬이었죠. 시간은 전쟁보다 비쌉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토론을 했고 한국은 공장을 돌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빠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르지 않으면 사라지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포탄 한 발마다 한국의 주문서가 늘어났다.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아이러니다. 전쟁이 한국의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70년간의 준비였죠. 폴란드 소령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장군들이 한국 공장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더군요.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용접 불꽃, 크레인 소리, 엔진 테스트 굉음. 우린 그 광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공장이 돌고 있었습니다. 용광로가 불을 뿜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전차가 완성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걸. 이건 국가의 생존 본능이라는 걸. 그리고 이 본능이 지금 유럽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걸. 유럽은 평화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그 순간에도 러시아의 군수공장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우랄산맥 인근 탱크 공장, 볼고그라드 포탄 제조시설, 툴라 소총 생산 라인. 모든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저는 위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생산이지 생존을 위한 생산이 아니다.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였습니다. 국가 예산의 40%를 군사비로 돌리고 민간 공장을 강제로 군수 전환시키고 자원을 무제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탱크 생산량 월 90대, 포탄 생산량 2만 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요. 러시아는 경제를 불태우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생산량 세계 6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반도체 수출액 세계 2위. 그리고 이 모든 게 방산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특수강이 전차 장갑이 되고 현대중공업의 용접 기술이 함정 건조에 쓰이고 삼성의 반도체가 미사일 유도 장치가 됩니다. 이건 전시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시와 전시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이중 시스템이었죠. 저는 스탠퍼드 연구실에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vs 한국. 탱크 생산 능력 마이너스 러시아 월 90대, 한국 월 30대. 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고 한국은 평시 생산량이었습니다. 전시 모드로 전환하면 한국은 월 90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 경제를 유지하면서요. 저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진짜 전시 경제구나. 며칠 후 영국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K-방산 한국의 방산 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엔 창원의 K2 전차 생산 라인이 나왔습니다. 로봇팔이 장갑을 용접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엔진을 조립하고 기술자들이 최종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12시간 교대 3교대로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카메라가 야간 촬영으로 전환됐습니다. 밤이 돼도 공장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포크리프트가 부품을 나릅니다. BBC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들은 잠들지 않는다. 잠들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 국방위원회는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연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부품 자급률 85%였습니다. 독일은 60%, 프랑스는 55%였죠. 한국은 엔진, 변속기, 장갑판, 전자장비, 심지어 타이어까지 자체 생산했습니다. 수입 부품은 단 15%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공급망 붕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전차 생산이 멈췄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산 철강 공급 중단으로 포탄 생산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요새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70년간의 생존 투쟁이 만든 결과물이다. 유럽은 이를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감도 생존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퍼드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전시경제. 나토 국방 전문가 5명과 저, 그리고 학생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한국의 수직 계열화, 24시간 생산 체계, 부품 자급률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우린 70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경제를 불태웠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러시아 GDP 대비 군사비 비율 6.5%, 한국 2.8%. 하지만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러시아의 3배였습니다. 이게 효율입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유럽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럽은 70년간 평화 속에서 살았죠. 시스템은 위기가 만듭니다. 평화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비밀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북쪽엔 700만 명의 군대가 있고 휴전선은 지금도 지뢰밭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영국 전문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드라코프 교수, 한국이 정말 그렇게 특별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필사적인 겁니다. 그 필사적임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폴란드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폴란드군이 K2 전차 첫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치는 벨라루스 국경.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우리의 전차는 유럽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폴란드는 살아남을 겁니다. 한국 덕분에요. 러시아가 다시 침공을 시도한다 해도 폴란드 국경엔 180대의 K2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212문의 K9가 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산 겁니다. 생존을 산 거였습니다. 러시아 내부 문서가 또 유출됐습니다. 이번엔 푸틴의 안보회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폴란드 진입 계획 무기한 연기. 사유, 한국산 무기 배치 완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요. 한국의 공장이 평화를 만든 겁니다.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 창원에선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용광로가 불을 뿜고 전차가 완성되고 다음 주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러시아는 불을 질렀고 한국은 빛을 만들었다. 유럽의 평화는 이제 한국의 철로 지탱된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서방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저는 평생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산업이 군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이라는 건 때때로 저주였습니다. 미국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국을 배신한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 뭔지 그들은 모르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라면 저는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실로 돌아온 날 밤, 러시아 국영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망명 교수, 조국을 폄하하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했습니다. 화상 연결 화면에 나타난 러시아 기자는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라코프 교수, 당신은 한국을 찬양하며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의 태도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말할 뿐입니다. 러시아의 탱크 생산량, 한국의 수출 실적, 폴란드의 생존.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러시아의 약점만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한계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시 경제를 유지하면서 전시 생산을 준비합니다. 이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인터뷰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방송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사실이라 편집조차 할 수 없었겠죠. 다음 날 러시아 언론은 제 사진과 함께 기사를 냈습니다. 반역자 드라코프, 서방의 나팔수가 되다.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의 벽에 붙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대가였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 K9 자주포 수출 곡선, 방산 매출 그래프. 모든 선이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조차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다. 문득 2010년이 떠올랐습니다. 크렘린 국방회의였습니다. 푸틴의 측근들이 군사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던 순간 저는 보고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민간 경제가 무너집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푸틴 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죠. 드라코프, 당신은 경제학자입니까? 겁쟁이입니까? 그 침묵, 형광등의 흰빛, 붉은 광장의 창밖 풍경.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실은 환영받지 않는다는 걸요. 데이터는 권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지만 그들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2년 후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도 직위도 모든 것을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떠난 게 아니라 어둠을 떠난 겁니다. 저는 이제 스탠퍼드에 있습니다.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한 가지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제가 러시아에서 꿈꿨던 완벽한 전시경제의 실체였습니다. 미국 국방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첫 화면에 저는 한국의 산업 지도를 띄웠습니다. 포항의 철강, 창원의 전차, 거제의 함정, 진해의 잠수함. 모든 라인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러시아 전쟁 덕분에 주문이 폭증한 거잖아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전쟁은 무대를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무대를 허락합니다. 다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180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연기했습니다. 이보다 명확한 검증이 있을까요? 청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발표 후 독일 출신 전문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세르게이, 당신은 러시아를 미워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러시아는 자원도, 인력도, 기술도 있지만 시스템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특별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필사적인 겁니다. 북쪽에 세계 4위 군대가 있고 휴전선은 아직도 지뢰밭입니다. 그들은 하루도 평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벨라루스 쪽은 어두웠습니다. 폴란드 쪽은 환했습니다. 한국산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세계 질서의 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러시아의 위협을 막은 것은 나토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국가란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철과 시간으로 지키는 것이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진실의 증인으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 한국이 있었다. 펜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국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저를 반역자라 부르던 그날 밤, 연구실 창밖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저를 버렸고 학계는 저를 의심했고 세계는 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니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숫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왜곡도, 권력의 구호도, 정치의 분노도 그 선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은 조국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요. 저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의지로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코리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조국보다 한국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외쳤지만 한국은 미래의 생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전쟁의 언어로 살았습니다. 숫자와 예산과 탱크의 언어로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시스템과 지속과 생존의 언어를요.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여전히 공장이 돌고 용광로가 타오르고 새로운 전차가 완성되고 있다는 걸요.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유럽은 안전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시 생각해야 할 거라고요. 새벽 3시였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실은 모두 잠들었지만 제 모니터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앞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던 이름, 코리아. 저는 그 진실의 실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국가 경제지표, 항만 회전율, 전력망 소비량, 조선철 강탄약 생산 라인. 수백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깜빡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중심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죠. 부산항의 컨테이너 회전 속도는 마치 심전도처럼 파동을 그리며 뛰었고 창원 공장의 야간 전력 소비량은 평소 국가 단위 제조업 수준과 맞먹는 수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포항의 용광로는 98% 가동률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엔 야간 작업자 2,300명이 배치된 상태였죠.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숨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넥스터, 영국 BAE 시스템즈. 야간 가동률 평균 30%, 주말 가동률은 15%대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야간 85%, 주말 72%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생산이 아니라 연주다. 그 순간 하나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보낸 비밀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K2 배치 후 러시아군 반응이었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군, 폴란드 국경에서 12km 후퇴, 장갑부대 재배치, 포병 훈련 중단, 정찰 활동 감소. 마지막 문장은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배치 이후 러시아의 공격 의지가 현저히 약화됨. 총성과 전투가 아니라 180대의 검은 전차가 국경에 서 있는 것만으로 전쟁이 멈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게 평화의 가격이군. 이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긴급 계약서였습니다. K9 자주포 24문, 납품 기한 6개월. 유럽의 공장으론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겐 평상시 일정이었죠. 체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도 계약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팔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70년의 연표를 불러오자 답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 전쟁, 1953년 정전,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방산 자급화, 1990년대 정밀 산업 확립, 2000년대 첨단 무기 수출, 2020년대 글로벌 방산 허브. 멈춤이 없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70년 동안 전쟁을 잊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한 연설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 한국 지도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구나. 70년 시스템의 첫 불씨였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의 장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창원의 K2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로봇팔의 용접 불꽃, 3교대 작업자, 야간의 밝은 공장.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밤에도 일합니까? 한국 엔지니어는 짧게 답했습니다. 북쪽은 잠들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은 불이 꺼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국경의 위성사진이었습니다. K2 전차들이 동쪽을 향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폴란드 병사들이 서 있었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화상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후퇴했습니다. 그들도 계산은 합니다. K2 한 대를 무력화하려면 탱크 3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180대를 가졌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전쟁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과 시스템으로 이긴다는 것을요. 노트를 열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리듬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습관이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새벽 5시였습니다. 모니터는 꺼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시스템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 속에 체온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무미건조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평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한국의 불빛에서 왔습니다. 유럽은 이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70년을 달렸고 유럽은 70년을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작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그 불빛이 평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장, 폴란드의 전차, 러시아의 후퇴, 유럽의 각성.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 한 장이 나토 긴급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러시아 제20군 기갑부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차 120대, 장갑차 200대, 자주포 80문.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나토 본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브뤼셀, 워싱턴, 런던, 베를린. 모든 수뇌부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도 긴급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내에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아니, 단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의 K2가 응답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합니까? 폴란드 장관이 웃었습니다. 우리에겐 180대가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시간은 무기가 된다고요. 12시간 후 러시아군은 멈췄습니다.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요. 전진을 중단했습니다. 나토 정보국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국경엔 180대의 K2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엔 212문의 K9가 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기려면 최소 3배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폴란드 국경은 고요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차들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평화를 만든 겁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전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시 모드 가동. 생산 속도 2배 증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공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첫 긴급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2대, K9 자주포 18문, 탄약 2만 발. 폴란드군은 즉시 국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시 후퇴했습니다. 이번엔 25km였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코리어즈 스피드, EUR-OPES 실드.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저는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연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입니다. 방송 후 폴란드 대통령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드라코프 교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의 공장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자의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탠퍼드 강의실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위기의 순간 한국의 대응. 학생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장이 대륙의 평화를 지키는 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사진, 1953년 정전협정, 70년간의 군비 투자 그래프. 그들은 단 하루도 평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은 왜 못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유럽은 70년간 평화를 즐겼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폴란드 출신 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가족이 바르샤바에 삽니다. 한국 덕분에 안전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에 감사하세요. 그들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러시아 내부 문서가 또 유출됐습니다. 푸틴 안보회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폴란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산 무기 배치로 우리의 손실률이 3배 증가합니다. 푸틴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속도를 막을 방법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을요? 그들은 총이 아니라 속도로 졌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시스템에 졌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지 않는 한 유럽의 평화는 지켜진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것이 새로운 전쟁의 법칙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여전히 용광로가 타오르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전차가 완성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할 거라는 걸요. 7장. 세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국제안보경제 포럼, 각국 대표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방산 생태계의 재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모두가 한 가지만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객석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국방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생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러시아에서 30년간 전시경제를 설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완벽한 전시경제는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산업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포항에서 창원으로, 창원에서 거제로, 거제에서 진해로 이어지는 붉은 선들이었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철강이 전차가 되고 조선이 함정이 되고 반도체가 미사일이 됩니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드라코프 교수, 유럽도 비슷한 산업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없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각자 움직입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70년간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7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시스템은 위기가 만듭니다. 평화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합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폴란드 국경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K2 전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배우십시오. 한국에서요. 속도를, 시스템을, 생존의 철학을요.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음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의 속도가 평화를 만들었다는 걸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장관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시스템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왜 이렇게 빠른지 이해하십시오. 스페인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빠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쪽엔 700만 명의 군대가 있고 휴전선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입니다. 한국은 매일 전쟁 속에서 삽니다. 그게 그들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럽연합 국방장관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독일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합니다. 공식 협력을 제안합시다. 프랑스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요. 영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우리의 방산업체들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따라잡을 필요 없습니다. 배우십시오. 그들의 24시간 생산체계, 수직 계열화, 부품 자급률.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이탈리아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 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맹이 필요합니다. 다만 존중을 요구할 겁니다. 값싼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길 원합니다. 회의는 결론을 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기로요. 기술 교류, 공동 생산, 상호 방위.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 누적 생산 1000대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축하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을 지키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폴란드 국경에서 러시아군이 물러선 건 나토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전차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썼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하지만 생존의 체계는 인간의 지혜다. 한국은 그 지혜를 완성했다.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스탠퍼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거였습니다. 발신인은 국경 수비대 대대장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드라코프 교수님, 저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관한 글 말입니다. 저는 매일 이 전차 안에서 교수님의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학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연구가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대대장님, 전차를 지키는 건 당신입니다. 한국은 도구를 만들었지만 그걸 사용하는 건 당신의 용기입니다. 안전하십시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제협력이구나. 한국이 만들고 폴란드가 지키고 저는 설명한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총을 만들 수도 있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 인간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선택했다. 생명 쪽으로. 스탠퍼드 연구실, 마지막 논문을 완성하던 날이었습니다. 30년 연구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준비다. 문장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비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찾지 못한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존의 시스템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후배 교수 한 명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MIT 출신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논문 완성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성했네. 30년 만에 말이야. 그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러시아를 떠나서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떠난 게 아니야. 어둠을 떠난 거지. 그리고 이제 빛을 찾았네. 한국이라는 이름의 빛을. 그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특별한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네. 필사적인 거지. 그 필사적임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이 세계를 바꾸고 있네. 자네도 언젠가 알게 될 걸세.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걸. 후배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지난 1년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생산 데이터, 계약서, 회의록, 편지들. 모든 게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국경, K2 전차 앞에 선 폴란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모습이구나. 총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든 평화. 제 연구가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학자로서 이보다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안전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설명했을 뿐입니다. 계속 안전하십시오. 다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체코, 루마니아에서 온 감사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하나씩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의 방패가 됐구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망명할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젠 쓸모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버릴 순 없었습니다. 이게 제 과거니까요. 저는 여권을 다시 넣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국 여권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가 빛났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세계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스탠퍼드 도서관에서 제 논문 출판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학생 300명, 교수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0년 연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힘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생존이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유럽은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약합니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래는 한국의 것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한국은 70년간 준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려주셔서요.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 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조국은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제 강의를 업로드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배울 차례다.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마지막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K2 전차, 중동 국가 수출 계약 체결.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2 100대를 주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멈추지 않는구나. 정말로.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가는 언젠가 사라질지라도 인간의 의지는 남는다. 그것이 내가 본 진짜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다는 걸요. 공장이 돌아가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세계가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도 언젠가 꺼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계속 빛날 것이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